서운함이 당신을 망치기 전에 세 가지만 실천해라. 정약용의 인생 명언.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속이 쓰립니까?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의 무심한 한마디, 배우자의 차가운 태도, 친구의 작은 실수 이전에는 금방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며칠씩 마음을 찌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쓰지? 그 생각이 골방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아 하루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만 계속 피가 새는 느낌입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입니다. 병원에선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런데 입맛은 떨어지고 잠은 줄고 가슴은 계속 조여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마음이 갇혀있는 신호입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당신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운함은 감정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작은 서운함 하나가 하루를 무너뜨리고 반복되면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버립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지에 갇혔습니다. 왕에게 버림받고 동료에게 외면당하고 가족과도 끊겼습니다. 그 누구보다 서운할 이유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고 수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 가닥 원망이 천 가닥 기쁨을 가린다. 정약용은 이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루도 서운함을 묵혀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를 살렸고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서운함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끊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 실천은 정약용이 18년 동안 버텨낸 바로 그 원칙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알면 당신의 밤은 가벼워지고 내일의 관계가 변하고 산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서운함은 처음엔 별일 아니듯 다가옵니다. 카톡 답이 느린 것, 말투가 차가운 것, 약속을 잊은 것. 그 순간엔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문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그 장면이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사건은 끝났는데 내 마음은 아직 멈춰 있다는 것을. 서운함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운함은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서운할 때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대답은 짧아지고 눈빛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느끼지만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지고 더 멀어지고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역시 나만 신경 쓰지. 이게 바로 서운함이 만드는 관계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독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집니다. 첫째, 서운함은 필터를 만듭니다. 한번 서운해지면 그 사람의 장점도 단점으로 보입니다. 고맙던 행동도 이제야 한 해로 변하고 평범한 말도 왜 저렇게 들리지? 로 바뀝니다. 둘째, 서운함은 나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쌓이면 세상
모든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항도 못하는 피해자가 되어 갑니다. 셋째, 서운함은 말 못하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로 뭐라 하면 속 좁아 보일까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꾹 누르면 나중엔 전혀 엉뚱한 순간에 폭발합니다. 넷째, 서운함은 시간을 훔칩니다. TV를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에너지가 빠지고 하루가 피곤해지고 마음의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누구보다 서운할 사연이 많았습니다. 왕에게 버림받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가장 아끼던 가족과 18년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원망과 서운함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서운함을 하루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자신을 지켜낸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원망 하나가 기쁨 100가지를 가린다. 정약용은 이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루도 서운함을 묵혀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를 살렸고 다시 일어서게 했고 수백 권의 책을 남기게 한 힘이었습니다. 서운함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 버티면 사라지는 감정도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독이 퍼지듯 관계와 마음을 잠식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가르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이 작은 서운함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작은 서운함이 자신을 잠식하기 전에 단호하게 긋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서운함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이는 성격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이 나이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 나중에 풀리겠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 남은 시간이 눈에 들어오고 작은 서운함이 생겨도 마음 한편에서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이런 대접을 받으며 지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 작은 감정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을 위해 달려오며 우리는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기대를 쌓아왔습니다. 나이 들면 자녀가 챙겨주겠지.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겠지. 이제는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녀는 바쁜 삶을 살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예전만큼 풍성하지 않으며 가까운 친구들조차 다양한 사정으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간격이 생깁니다. 바로 이 기대와 현실의 거리에서 서운함은 자라납니다. 또한 감정의 회복력도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금방 잊고 웃으며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처가 금방 아물지 않습니다. 일과 만남, 취미 같은 감정 환기 통로가 줄어들면서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하루 동안 잠깐 스쳐 지나가던 감정이 어느새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머리로는 별일 아니다. 생각해도 몸과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의 서운함이 무거운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독립해 있고 배우자와는 일상의 대화가 점점 짧아지며 친구들은
건강 문제나 여러 사정으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작은 무관심도 크게 다가옵니다. 연락이 없으면 나를 잊은 건가? 반응이 차가우면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기에 은퇴 이후 찾아오는 자존감의 흔들림이 더해지면 작은 말투 하나도 자신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사회에서 역할이 있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역할이 줄어드는 순간 가까운 사람의 작은 행동도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라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재의 서운함이 과거의 기억들을 함께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희생한 게 얼마인데, 돌아오는 건 이것뿐인가? 과거의 희생과 현재의 서운함이 엮이면서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무겁고 복잡한 덩어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60대에게 서운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루의 기운 전체를 흔드는 큰 짐으로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이 무겁고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으며 식욕과 의욕이 떨어지는 것 역시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의 병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제때 다스리지 않으면 몸의 병으로 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서운함과 원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즉,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은 어느 순간부터 실제 건강까지 흔드는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서운함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서운함을 오래 두지 않으려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 전체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의 노예로 살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실천하셨던 방법을 바탕으로 60대 여러분께 맞는 3단계 서운함 정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관계의 생존 기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운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로 서운해하다니, 이런 것도 참지 못하다니 하면서 자책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부정하면 그 감정은 더 깊이 숨어 들어갑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 느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서운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종이에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서운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를 아프게 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서운함의 실체가 보입니다. 때로는 실제 상황보다 내가 과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컸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명절에 오지 않아서 서운하다라고 적었다면 좀 더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오지 않은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명절 하루쯤은 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점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전화를 자주 못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직장일에 아이들 돌보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도 30대, 40대 때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혹시 나도 배우자 말을 안 듣고 있는 건 아닌가요?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서로 익숙해져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린 것도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생긴 건 아닌가요? 나도 가끔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친구가 서운해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운함의 절반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이해가 생깁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조차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서운함을 인정하고 상대방 입장도 이해했다면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서운함을 상대방과 대화로 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려놓을 것인가? 만약 대화로 풀기로 결정했다면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서운함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 요즘 마음이 좀 무거워. 혹시 시간 있을 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전하십시오. 지난주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당신이 대답을 안 해줘서 속상했어. 혹시 내 말을 못 들었거나 다른 일로 정신이 없었던 거야.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요즘 외로워서 그래. 너희가 바쁜 거 아는데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해주면 엄마가 힘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자녀도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모든 서운함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내려놓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들, 이미 지나간 일들, 상대방이 고의가 아니었던 일들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붙잡을 수 없다. 중요한 것만 붙잡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면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미 이것을 내려놓기로 했지 하고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그 생각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이 3단계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올해 65세입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 아들은 결혼해서 부산에 삽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두 아들 모두 올라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작은 아들은 처갓집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명절 하루도 못 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3단계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운함을 인정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들이 명절에 안 온다고 해서 서운하다. 외롭고 섭섭하다. 이렇게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 아들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큰아들은 요즘 승진을 앞두고 프로젝트를 맡아 정말 바쁘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처가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며느리 입장이었다면 매년 시댁만 가라고 하면 서운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은 아들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왜 안 와?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명절에 너희 보고 싶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하지만 너희도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 대신 명절 지나서라도 시간 날 때 한번 들러줄 수 있을까? 아들들은 엄마의 솔직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명절 당일은 어렵지만 연휴 마지막 날 다녀갈게요 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엄마, 다음 달에 아내랑 같이 갈게요. 그때 맛있는 거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서운함을 속에 담아두고 혼자 앓는 것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박 선생님은 70세입니다. 부인과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박 선생님은 부인에게 자주 서운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부인이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이거 참 대단한데 라고 말하면 부인은 응만 하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산책을 가자고 하면 나중에 라고만 합니다. 박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박 선생님도 3단계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서운함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서운하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그 다음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아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었나? 돌아보니 부인이 뭐라고 할 때
TV만 보고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오늘 누구 만났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래만 하고 넘겼습니다. 박 선생님은 부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저녁 먹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까? 부인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웃으며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기 마음을 솔직히 말했고 부인도 자기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부인은 당신도 내 말 잘 안 들으면서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잘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박 선생님 부부는 매일 저녁 30분씩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서운함은 대화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회복하니 서운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68세입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그 친구가 연락이 뜸합니다. 이 여사님이 먼저 연락하면 반갑게 받지만 친구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약속을 잡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미룹니다. 이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4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나만 친구라고 생각했나. 하지만 이 여사님은 곧바로 관계를 끊기 전에 3단계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서운함을 인정하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 친구도 지금 힘든 시기구나. 나만 생각했지. 친구 사정은 생각 못했네. 이 여사님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연락이 없어서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힘든 시기더라. 남편분 건강은 어때?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남편 병원 다니느라 검사하느라 너무 정신없었어. 내가 연락해도 제대로 대답 못 해줘서 미안했어. 두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놨고 이 여사님은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서운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 있구나. 내가 서운하다고 느낄 때 상대방도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서운함을 빨리 털어내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다릅니다. 뭔가 무거운 게 가슴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활력이 생깁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서운함이 사라지니 상대방이 다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비록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가끔 보내는 문자 하나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비록 내 말을 다 들어주진 않아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집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서운함과 원망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이 편해집니다. 잠을 잘 자게 되고 식욕도 돌아옵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도 줄어듭니다. 넷째, 새로운 것에 눈이 열립니다. 서운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내려놓으니 주변에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이 보이고, 이웃의 인사가 반갑고, TV 프로그램도 재미있어집니다. 다섯째, 여유가 생깁니다. 서운함을 되새기는 데 쓰던 시간과 에너지가 자유로워집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합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섯째,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서운함으로 가득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있으면 무겁고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내려놓고 밝아진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자고 합니다. 일곱째, 감사가 생깁니다. 서운함이 있을 때는 항상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내려놓으니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가끔이라도 연락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여덟째, 지혜가 깊어집니다. 서운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상대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진정한 선물, 지혜입니다. 아홉째, 다음 세대에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과 손주들도 배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하시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돈이나 재산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열째,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안심인명, 즉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에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원망과 서운함으로 채우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감옥이 되고 감사와 이해로 채우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자유가 된다는 것이라. 유배지에서 나는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다. 왜냐하면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택했기 때문이다.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도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셨습니다. 선생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그 시간을 학문과 백성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선생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생각의 결과물이다. 서운함을 선택하면 서운한 인생이 되고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한 인생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이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귀한 시간을 서운함으로 채우지 말고 기쁨으로 채우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우리 앞에는 아직도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서운함은 선택입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바뀌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서운했던 일이 떠오를 때마다 3단계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인정하고, 이해하고,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운함을 내려놓은 후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정약용 선생께서는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원망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했고 행복하게 했다.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하십시오. 서운함을 버리고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을 빨리 털어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서운함이라는 도구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서운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서운함이 아닌 감사로, 원망이 아닌 이해로,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